제가 아까 용지세무대학 세우는 얘기하면서 저희가 회계 세무에 대해서는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아주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희 학원이 회계사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있어요. 또 다 경력 있는 회계사고, 회계사 합격한 다음에 이제 실무 다 해본 그런 회계사들이 모여 있고, 저는 회계 원리를 매달 강의하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 교수님들은 한 학기에 했다가 1년 뒤에 또 하는 거고, 안 하면 다른 사람 하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하는 것이 티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매달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지 고민하고요. 그다음 책에 대해서 매번 피드백하고 어떻게 하면 개정된 걸 반영할 것이냐, 어떤 문제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고, 한 달마다 바뀌는 학생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처음 강의할 때부터 많이 쉽게 하려고 노력을 점점 더 하는 과정이 계속, 이제 전문대학 가면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질 텐데, 부딪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높이를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계학 실력이라는 어떤 학문도 실력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르바이트 하면 느끼겠지만 가장 많이 학습하는 건 가르치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배워도 배울 때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려고 하면은 확실히 모르면 못 가르쳐요. 자기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워요, 제가. 근데 저는 벌써 4년째 하고 있거든요. 회계원리 강의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야죠. 안 그러면 제가 바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이 저희 모여 있고, 그래서 또 중급 회계책도 저희가 한 5명이 모여서 계속 고민하면서 쓰고 있고, 원가 관리 회계책도 한 3명의 회계사가 계속 고민하면서 쓰고 있고, 세법책은 또 한 4명의 회계사가 계속 고민하면서 매달 강의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 조직에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데 다른 대학에서 아무리 뛰어난 교수님 혼자 연구하면서 책 쓰면서 강의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면 우리가 바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쓴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어떤 전달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는 건, 학원은 여러분이 와서 한 달 동안 수강하고 가서 좋았다 그러면 되는 건데, 대학교라는 건 인생을 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웅지세무대학을 만들었을 때 선뜻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수업을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믿긴 믿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나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가 갈까 그러면 고민되죠. 동생을 보낼까 그러면 또 고민되죠. 이게 인생인데. 근데 적어도 전문대학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전문대학이 될 거고, 우리 새로 만들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가르칠 거고, 우리는 가르치는 거에 목숨을 걸 거고, 그렇기 때문에 4년제 좋은 대학 아니면 오시면 정말 후회 안 하고, 또 자기만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정말 학원하고 저희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학교에서 만족하지 못한 교육은 학원에 와서 들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저희가 홍보를 어느 쪽으로 많이 할 거냐면은 회계사나 세무사 아들, 이제 자녀들, 딸이든 아들이든 그쪽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회계사나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갖고 있잖아요. 대물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자녀들이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따는 걸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걸 못하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머리만 있으면 교육을 잘하고 반복해서 학습하면 될 수 있거든요. 또 자격증 따는 게 점점 좀 쉬워지고 있잖아요. 이 합격자를 점점 많이 선발하면서. 그게 안 좋은 측면은 합격한 이후에 취업이 보장이 안 됐죠. 예전에 보장됐거든요. 회계사 붙으면 다 취업됐어요. 막 서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합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을 또 해야 돼요. 합격한 다음에. 그런데 아버지가 회계사나 세무사면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떤 대학 나오든지 합격만 하면 좋으니까 웅지세무대학에 보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홍보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제사절의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재무회계의 이론적 체계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제목 옆에다가요. 제사절 옆에다가 밑에다가 뭐 재무회계 이론적 체계다. 그 밑에 보시면 표가 있죠. 표 3-3번이라고 해서. 그 재무회계의 목적이라고 있고요. 맨 위에 그 밑에 그 그림 보시면 기본 전제라고 있고 그 밑에 인식 및 측정이라고 되어 있고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뭐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요 세 번째까지인데 요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고 수정이 되는 원칙이 있는데 일단요 얘가 이제 제목 자체가 이론적 체계잖아요. 그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 느낌이 어때요? 좀 딱딱해 보이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느낌이. 회계 원리 할 때는 이걸 잘 몰라도 돼요. 회계 원리 할 땐 대충 알아도 되고요. 지금 이해 안 되면 넘어갔다가 나중에 보셔도 돼요. 스킵해도 되는데 문제는 중급 회계 가면 되게 중요해요. 중급 회계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이론이 첨부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론의 바탕이 있는 거거든요. 이론을 알고 해야 되는데 회계 원리 처음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반복해야죠. 그냥 하다 보면 익숙해져야 되는데 중급 회계까지 하게 되면 이론을 좀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급 회계 가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급 회계 가면 잘해야 되고 회계 원리 할 때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이해되면 좋고 이해 안 되면 스킵했다가 나중에 1회독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보시면 돼요. 그때 가서. 근데 아무튼 이 이론적 체계를 왜 만들었는지 좀 얘기할게요. 잠깐. 뭐 그냥 쉽게 이해되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 경영학이라는 학문 계속 얘기하지만 실천학문이죠. 실천학문이고 실무가 겸비된 학문인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경영학과 다니면 와서 시비 걸잖아요. 경영학도 학문이니? 뭐 이러면서 경제학은 학문인데 얘는 학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럼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경영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경영학은 기술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학문이지 얘는 기술 아니야 기술. 어떻게 경영할 건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냐. 인사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생산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장부기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냐. 무시를 많이 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데 경영학에 속하는 회계학. 이 회계학은 더 무시당하겠죠 이게. 얘는 더 실무적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회계학 학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맨날 T자 그려가지고 양쪽이 똑같은지 맨날 확인하고 있고 양쪽이 다르면 막 흥분하고 혼자 막 같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한심해 보이잖아요.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이쪽에 기록하고 어떤 건 이쪽에 기록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장부를 기록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지 이게 무슨 학문이냐 이렇게 무시를 하니까 이 배우는 사람이 들어도 기분 나쁘죠. 근데 회계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야 우리 회계학도 학문인데 무시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를 안 당하려면 우리도 학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 체계를 만들어야 그리고 이론적 체계 만들어서 야 우리 이런 이론이 있어 그러고 보여줘야 정말이네 이렇게 해서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학문을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이론적 체계.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 취지도 있어 이거 만든 게. 그래서 이론적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이론적 체계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순서에 따라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어느 학문을 하든지요. 그 학문을 하는 이론적 체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왜 그 학문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경제학 왜 할 거냐, 경제학을. 통계학 왜 할 거냐. 이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이론적 체계가 나오는 거지. 뭐 할 건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학문을 하는 목적을 정해야 그 목적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이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학하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했어요. 야,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 회계하는데 우리 회계학의 목적은 뭐냐? 토론했는데 이건 결론이 났어요. 토론의 결과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이걸 1970년대 정도에 결론 내렸어요. 미국의 학자들이.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회계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유용한 정보 제공하려고 하는 거다. 회계는. 이거 목적을 세웠어요. 이 목적을 세운 다음에 그 목적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이제 또. 그럼 유용한 정보 제공이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뭘 만들어야 된다고 할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재무제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무제표를 또 만들려고 하니까 재무제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죠. 맞죠? 그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정보 제공했잖아요, 아까. 근데 여기와 여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대요. 여기 구성하는 게 뭐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여기 구성하는 게 수익, 비용이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이것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니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것들의 구성 요소를 인식하고 측정해줘야 된대요. 인식하고 측정.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어렵죠, 갑자기. 인식과 측정. 책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인식과 측정. 책이 어디 있냐면은, 넘겨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120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인식 및 측정의 기본 원칙에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재무제표 구성 요소의 인식 및 측정이란 회계상의 거래나 사건을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밑줄 치시면 되고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걸 읽어도 인식이나 측정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인식이란 말과 측정이란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회계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용어는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해 안 되시면 인식은 장부에 기록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측정이라고 하는 건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써도 이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적으세요, 지금. 요건 적어 놓으시고 밑에 얘는 뭐 알아서 하시고.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여러분 앉아 있는 책상 있잖아요. 저희 학원이 이 책상을 10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여러분 책상. 기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록해야 되죠. 왜? 변화가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대변에 기록하고 비품을 차변에 기록한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기록하는 거,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랬죠? 앞에서? 분계라고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분계 그럼 굉장히 낮아 보이죠? 이걸 그렇잖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야 돼요. 교수들은.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면 똑같아 보이잖아요. 뭔가 좀 더 멋있는 말을 써야 저 사람들은 뭔가 고상한 걸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해도.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래요. 의사들 보시면 가서 이렇게 뭐라고 쓰는데 막 그렇게 쓰죠. 이렇게 영어로.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뭔가 대단한 걸 쓰는구나. 잘 보시면 아프다 이렇게 쓰는 게 얘 여기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변호사 가서 만나시면 변호사도 막 뭐라고 써요. 어렵게. 별거 아니거든요. 회계사들도요 어렵게 써요. 저희도 그렇게 해요. 전문가로서. 벽을 두기 위해서. 제가 보고 다 알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쓰는 거를. 그래서 약자 쓰고요. 어려운 말 쓰고요. 그래요. 어느 학문이든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야 돼. 포장하려고 하면은 좀 멋있는 말을 써줘야 되거든요. 멋있는 말을.
이 인식이란 말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부에 기록한다 그랬는데 이 분계라고 했지만 이걸 멋있게 얘기하면 그 거래 때문에 비품이란 자산이 증가했죠. 비품이란 자산의 증가를 인식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인식한 거예요. 회계학에서 그렇게 얘기해 멋있게. 근데 얘기해 보면 이거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를. 그래서 인식이란 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걸 인식한다고 하는구나. 자산의 증가를 인식했고 자산의 감소를 인식했구나.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붙여야 돼요? 화폐금액 붙여야 돼요. 화폐금액. 화폐금액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화폐금액 적는 걸 측정한다 그래요. 멋있게 얘기해서 측정. 측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완성해 본 게 뭐예요 이게? 분계잖아요. 이 거래를 분계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낮아 보이는데 이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했다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이거에 인식과 측정.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학에서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뭘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식과 측정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계해야 나오는 거 아까 해봤잖아요. 기중의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기말 수정 분계도 해야 되잖아요. 분계를 해야 우리가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그걸 멋있게 얘기하면 인식과 측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학에서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만들려니까 그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하고 측정해 줘야 되더라. 그 구성 요소, 지금 저기선 뭐가 있어요? 자산의 변화를 인식했잖아요. 인식하고 측정하고. 그 구성 요소들을 인식하고 측정해야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목적 달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 체계가 우리의 목적은 이거다. 그러려면 재무제표 구성 요소 인식과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원칙이 뭐냐? 이거를 이론적 체계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됐죠? 그다음 중간에 이 기본 전제가 끼어들었는데 이 기본 전제라는 거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 책에. 기본 전제랑 같은 말은 회계 공준 또는 가정 이런 거예요. 이 기본 전제라는 게. 근데 여러분 어떤 학문을 공부해 보시면 어떤 학문이든 가정이 없는 학문이 없어요. 사회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과학, 이 회계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을 함에 있어서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가지고 그걸 학문적 체계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론적 체계로. 근데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건 워낙 복잡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가정하지 않으면 일관성 있게 이론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을 배우시면 경제학이 가정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학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내려오는 얘기 중에 그 경제학자를 좀 비꼬는 얘기가 있는데 무인도에 그 물리학자하고요, 화학자하고 경제학자가 이렇게 무인도에 가게 됐대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통조림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통조림을 따야 먹을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딸 거냐 막 토론을 하는데 물리학자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이 돌을 높이 몇 위치에서 내리면 힘이 어떻게 가해져서 걔가 깨질 거다 뭐 이렇게 물리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학자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이거를 바다에다 놓으면은 화학 자궁에 있어 뭐 부식이 돼서 이게 얼마 지나면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경제학자 갑자기 거기서 껴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오프너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이 이 가정을 하고 시작해요. 모든 얘기를 우리 이렇다고 가정하자. 그럼 이렇게 될 거다. 경제학 배우시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모든 사회과학은 가정이 있어요. 우리 회계학도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가정을 좀 해줘야지만 어떤 이론적 체계가 나오겠다 해서 이 이론적 체계 내에서 가정을 좀 했어요. 4가지 했어요, 회계학에서. 그 4가지 가정이 뭔지 잠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 체계가 돼 있구나. 이건 몰라도 되고 이걸 적용해서 실무하는 거니까. 하나씩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117페이지 넘어가시고요. 118페이지 보세요. 재무보고의 기본 전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계 공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2번째 있잖아요. 저기 기본 전제 맞아요. 그럼 왜 첫 번째는 빠졌어요? 첫 번째가 목적이었는데 아까 그 이유는 목적은 바로 앞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뺐어요. 기본 전제가 나오는데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업 실체의 전제, 2번째 계속 기업의 전제, 3번째 화폐 단위 측정의 전제, 4번째 기간별 보고의 전제인데 이 4가지요. 여러분들 중급회계 때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해만 하세요. 먼저 첫 번째 기업 실체의 전제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 기업 실체의 전제란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실체 경제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그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죠. 독립된 법인이고요. 독립된 기업 실체예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종업원이 있어요. A라는 과장이 있는데 A라는 과장이 돈 벌어가지고요. 자동차를 샀어요. 현금 주고.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다. 그럼 이 A라는 과장은 개인이죠. 개인인데 이 A라는 과장 입장에서는 돈 주고 자동차 샀으니까 재무 상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얘가 가계부 쓰면 가계부에다가 변화 쓰겠죠. 그럼 얘 개인적으로는 기록하는데요. 그거를 삼성전자가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장부에다가. 이 기업 실체 장부에다가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얘 재무 상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회계학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기업 실체. 기업 실체의 변화만 기록하자. 이런 건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가정이. 아시겠어요? 삼성전자가 임직원이 자동차 타려고요. 임직원이 타게 만들려고 200대를 샀어요. 자동차를. 삼성전자가 샀어요. 기록해요, 안 해요? 기록하죠. 얘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누구의 입장에서 삼성전자랑 기업 실체의 변화를 기록하는 거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두 번째 가로 2번의 바로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가로 2번 위에 이렇게 보면 기업 실체의 전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계자료가 어떤 관점에서 기록, 분류, 보고되어야 되고 회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주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준다. 즉 우리 회계보고서를 만들 때 어디까지를 기록할 건지를 가르쳐주죠. 어디까지만? 기업 실체의 변화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기업의 전제가 나오는데 계속기업의 전제는 반대말 적어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계속기업의 전제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걔가. 근데 반대말이 청산기업의 전제예요. 이 청산기업의 전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 회사는 1년 장사하고 어떻게 한다? 청산한다. 이런 가정이에요. 올해가 2003년인데 삼성전자가 2003년에 장사하면 그 다음에 청산할 거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청산기업이라든지. 반대로 계속기업은 뭐예요? 삼성전자가 2003년에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2004년에도 장사할 거다. 이런 가정하는 게 계속기업의 전제예요. 근데 회계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청산기업의 전제를 하면 회계학을 못하겠다. 계속기업을 가정해야 회계학을 하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기업의 전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예전에는요. 이 청산기업의 전제가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중세 시절에는요. 무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이 왔다 가면서 지중해 이탈리아에서 지중해에서 무역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선주가 있잖아요. 선주. 그 다음에 이 선주라는 게 요즘에 말하면 누구예요? 주주. 누가 있어요? 선장. 이 사람이 지금 말하면 경영자죠. CEO.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선주들이 돈 내서 그 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서양 물건을 실어요. 서양 물건을 싣고 어디로 가요? 동양으로 가서 얘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죠. 가서 팔죠. 돈을 번죠. 그래서 크게.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동양 물건 또 실죠. 배에다가. 다시 서양으로 오죠. 또 팔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돈 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청산이에요. 바로. 한 번 운행하고 오면 청산하고 주주한테 다 나눠줘요. 자기 먹을 거 먹고. 그런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 돈 모아서 다시 출발하고 갔다 오고 청산. 그러니까 계속기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계속기업이라는 게 생긴 게 언제부터? 산업혁명 터지고 이제 제조기업이 발전하면서 제조기업. 제조기업들은 뭘 지어요? 공장을 짓잖아요. 공장을 지으니까 이게 계속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공장 지었는데 1년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장의 위치에 정해져 있고 계속 그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할 때 1년 하고 끝나는 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 그 회사는 계속 존속하는 걸로 보고 회계 처리해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계속기업이라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계속기업이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회계 처리가 다 나오게 돼요. 계속기업의 가정 말고요. 그 넘겨보시면 119페이지 보세요. 119페이지에 네 번째 기간별 보고의 전제라고 있죠. 걔는 어려운 거 아닌데 기간별 보고하자는 거는 우리가 정보 이용자들이 궁금하니까 일정 기간을 쪼개서 한 번씩 보고하자 뭐 이런 가정이에요. 계속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망할 때까지 보고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쪼개서 하자. 왜 궁금해하니까. 근데 일정 기간 쪼개서 보고하자는 이 가정이 나오게 된 거는 그 회사를 뭐로 보기 때문에 계속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만약에 청산 기업이라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끝날 건데 1년 지나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간별 보고의 전제라는 것도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계속 기업을 가정했기 때문에 기간별로 쪼개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또 기간별로 쪼개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런 거 배웠죠. 보험료가 올해 거냐 내년 거냐 구분해서 선급보험료 잡고 뭐 이런 거 해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기업이 아니고 청산 기업이고 기간을 쪼개지 않는다면 그런 짓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발생주의라는 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기간을 쪼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회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발생주의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이런 가정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끼리는 약속한 거예요. 약속. 어떻게 보자 기업을? 계속 기업으로 보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한 번씩 쪼개자. 이런 것도 가정한 거고. 넘어가요. 119페이지 화폐 단위 측정의 전제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쉬운 거예요. 할 것도 없어요. 비품을 샀는데 여러분 책상을 100개 샀어요. 100개 샀는데 돈을요. 현금을 10묶음 줬어요. 그래서 장부에다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개, 묶음. 이렇게 이런 단위를 써버리면 이게 같은지 모르죠. 나중에 더할 수가 없죠. 정보로서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기록할 때는 단위를 통일시켜야겠다. 단위를. 공통된 단위로 기록해야겠다. 단위. 그 단위로 채택한 게 뭘 채택한 거예요? 화폐 단위로 한 거예요. 화폐 단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화폐 단위가 뭐예요? 원화니까 원화로 한 거예요. 미국 가면 달러로 해요. 일본 가면 엔화로 하고. 그래서 나라별로 화폐 단위로 회계를 기록하자. 가정이에요. 화폐 단위 측정. 됐죠? 넘어가요. 이 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봐요.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이 가정한 게 뭐 기업 실체, 개 변화만 기록하자. 그다음에 계속 기업, 화폐 단위 측정, 뭐 기간별 보고 이런 가정을 했대요. 넘기시고 120페이지에 인식측정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보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걸 배울 건데 인식하고 측정할 때 원칙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원칙이 되는 게. 근데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고 수정이 되는 원칙이 있다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이 이제 해보면 네 가지가 있고요. 수정이 되는 원칙이 한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할 건데 거기 기본 원칙 네 가지를 먼저 보죠. 기본 원칙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디 보시냐면 120페이지 보세요. 120페이지 보니까 가로 1번에 역사적 원가의 원칙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 그 밑에 수익인식의 원칙 두 번째. 세 번째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완전 공시의 원칙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를 잠깐 할 건데 먼저 역사적 원가의 원칙 보세요. 역사적 원가의 원칙 첫 번째 줄 보면은 역사적 원가의 원칙이란 모든 자산 부채는 그것을 취득 또는 발생 시점의 교환 가치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 원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 원가와 역사적 원가가 같은 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취득 원가와 역사적 원가는 같은 말이다. 이건 아셔야 되고 그 밑에 사례 나와 있죠. 사례 보세요. 2000X1년 초에 뭘 샀다고 돼 있습니까? 거기? 토지를 샀대요. 그거 기록해야 하네요. 기록해야 되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멋있게? 인식했다. 현금의 변화를 인식했죠. 인식, 감소. 토지의 증가를 인식했어요. 측정할 건데 측정하면 1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분계. 멋있게 얘기하면 인식과 측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100만 원 보세요. 10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취득원가라고 해요. 처음에 구입한 가격 취득원가. 알아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 역사적 원가예요. 역사적 원가. 근데 여기서 이걸로 기록하는 건 당연해 보이죠, 이거는. 당연히 100만 원에 사세요, 100만 원. 이건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차 대조표를 만들 건데요. 언제 만들 거냐면 기말에 만들죠. 우리 기말에 만들어요. 12월 말에 만드는데 이때 만들 때 자산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토지가 들어가요. 토지가 있었으니까 기록했으니까. 근데 장부상에 얼마라고 기록이 돼 있겠어요, 지금? 100만 원으로 기록이 돼 있겠죠. 근데 기말에 시가를 확인해 봤더니 토지의 시가 좀 올랐거든요. 2배로. 200만 원 됐대요, 토지가. 그러면 이거를 200으로 기록해야 돼? 100으로 기록해야 돼요. 그때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이 원칙이 역사적 원가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걸 따르고 있어요. 역사적 원가의 원칙. 이게 원칙이에요. 일단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취득했던 가격을 계속 유지해요. 나중에 계속 공부해 보시면 시가로 바꾸는 것도 있어요. 공부해 보시면.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원칙은 역사적 원가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됐죠? 그게 역사적 원가의 원칙. 얘가 좋은 건 뭐냐면 세 번째 문단에 자산과 부채를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면 회계정보의 검증 가능성이 높아져 뭐가 좋다고요? 정보의 신뢰성이 좋대요. 이 신뢰성이 좋아요. 믿을 수가 있죠, 이게. 정확한 금액이니까. 아니,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거. 내가 구입했을 때 그때 가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인식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얘는 지금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할 거거든요. 언제 나오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502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502페이지. (502페이지) 펴니까 뭐 나와요? 502페이지 펴니까 제2절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이제 좀 공부했으니까 좀 알아야죠.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인식한다는 표현 나왔죠, 거기. 뭐겠어요, 그게?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기준이에요. 수익과 비용을 언제 장부에 기록할 거냐? 기록. 아니, 뭐,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그래요. 아무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현금주의는 언제 기록하자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수익은 현금이 들어왔을 때, 비용은 현금이 나갔을 때 기록하자는 게 현금주의예요. 맞아요? 발생주의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기록하자. 이게 발생주의죠. 그러니까 인식기준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503페이지에 수익인식기준이 있는데 수익인식기준은 뭐겠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수익을 기록하는 기준이에요. 수익을 기록하는 기준인데 밑줄만 쳐놔요. 나중에 할 거니까. 거기 6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수익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서는 발생주의를 후퇴시키고 일정한 요건을 설정해서 이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실현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할 거니까 넘기세요. 505페이지 보시면 비용인식 기준이 있는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돼 있고 그럼 얘는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비용을 기록하는 기준인데 어디 보시냐면 네 번째 줄에 끝에 보세요. 네 번째 줄 끝에 일반적으로 수익이 인식된 시점에서 수익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요. 수익이 인식된 시점이라는 게 뭐예요? 수익이 기록된 시점에 관련되는 비용도 어떻게 하겠다? 같이 대응시켜서 기록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나중에 배울 거고 밑줄만 쳐놓으세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와 121페이지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할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넘기세요. 122페이지 네 번째 완전 공시의 원칙인데 이거 할 것도 없어요. 뭐냐면 기업은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하자? 다 공시하자. 완전 공시하자. 다 공시하자. 정보 이용자한테. 그런 원칙이에요. 알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 인식 및 측정의 수정 원칙이라고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123페이지 보시면 중요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보수주의가 있고 다음 페이지 업종별 관행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잘할 거는 보수주의라는 걸 좀 잘해야 돼요. 보수주의. 근데 중요성부터 할게요.
뭐 간단히 개념만 잡으세요. 123페이지 중요성이란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거 좀 읽어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중요성. 되게 쉬워요, 얘도. 여러분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이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현대자동차 경리과에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지우개를 10,000개 사요? 직원들한테 나눠주려고. 지우개를 10,000개 사는데 지우개 한 개당 500원에 샀어요. 그럼 돈이 얼마 나오겠어요? 현금 주고 샀으면. 곱해보니까 500만 원이 나갔어요. 자산의 감소. 그럼 차변에 500만 원 뭐 적어야 돼요? 지우개 사왔어요. 지우개. 뭐 적어야 돼요? 지우개. 지우개는 오래 쓰는 거 아니죠?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인데 자산 잡을 수도 있고 비용 잡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 기말에만 잘하면 된다고. 근데 실무적으로는 뭘 더 많이 하냐면요. 비용 잡는 걸 더 많이 해요, 실무적으로. 왜냐면은 소모품이라는 건 대부분 다 써버리는 거고요. 남는 건 조금 남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비용 잡는 걸 더 좋아해요.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봐서 지우개 안 쓴 게 있으면 소모품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고 자산 잡아야 되잖아요. 비용 감소시키고 자산 잡는 거 해봤죠, 우리. 그래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그 전 직원한테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했어요. 야, 그때 나눠준 지우개 갖고 와라.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래서 그 지우개를 다 회수해가지고요. 무게를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3,000개 무게가 돼요. 그게 한 7,000개 쓴 것 같고. 그래서 500원 곱해보니까 얼마 나오잖아요. 그것만큼 비용 줄이고 자산 잡는 이런 회계 처리를 기말 수정 분계라고 끊었다. 분계를 했다. 그럼 이제 경리과장 이걸 볼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가라고 하죠. 너 때문에 괜히 일반 직원들 일하는데 지우개 갖고 오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잘려요, 이러면.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면 안 되냐면은 이 500만 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 500만 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 500만 원 비용 처리했든 자산 잡았든 중요하질 않아요. 현대자동차, 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 현대자동차의 정보를 이용하는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의사결정이 달라지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의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주식을 팔려고 하다가 지우개가 남았네? 그 지우개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성장 가능성이 좋아지겠다. 야, 내 주식 계속 갖고 있어야겠다. 그런 의사결정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요. 금액이 안 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그래서 이건 당연히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여러분 아는 분이 있을 때 지우개 갖다가 여러분 주도 회사에서 갑자기 야 지우개 찾아라 해서 자산 찾지 않아요. 다 비용 정리 끝난 거예요. 집에 가서 아들 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성이 그런 개념이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가로 2번에 보수주의가 있는데 그 위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중요성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하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중요한 금액은 달라지겠죠. 그 밑에 보수주의 설명해 드릴게요. 보수주의라는 건요. 보수주의. 그 언제 생겨난 거냐면 그 배경을 좀 알면 돼요. 보수주의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1930년 이때 29년 이때가 회계학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회계학은 1900년 이후에 발전한 학문인데 우리가 배우는 게 1930년 이때가 회계학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회계학이 이론적으로 체계 잡은 게 한 1970년 되는데 이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냐면은 미국에 이거 있었던 거 아세요? 대공황. 이 대공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언제랑 똑같은 거냐면 IMF랑 똑같아요. 97년. 우리 IMF 때 뭐 했어요? 제조기업들이 막 망한 거 알죠? 제조기업이 망하니까 누가 또 슬퍼해요? 제조기업이 막 망하니까. 금융기관들이 슬퍼했죠. 왜냐하면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잖아요. 미국에서 대공황 생겼을 때도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고 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어려워진 은행이 어디가 있냐면요. 조흥은행도 있었고 서울은행도 있었고 제1은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빛은행이었는데 이름을 우리로 바꾼 데가 있죠.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때. 그럼 이런 은행들이 시장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망했어야 돼요. 다. 왜냐하면 큰 돈을 뜯겼기 때문에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억씩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럼 망하는 건데 이렇게.
미국에선 그때 은행들이 망했어요. 근데 은행들이 망하니까 은행들도 연쇄부도가 돼요. 연쇄부도. 왜냐하면 은행들 간에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거든요. 한 은행이 망해버리면 거기에 또 피해받은 은행이 또 망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연쇄부도가 되니까 공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경제가 마비돼요. 아, 이 금융기관이 망하는 게 역사적으로 안 좋구나. 그걸 깨달았죠, 이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망하는 것만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거예요. 정부 돈을, 나라 돈을, 국민의 세금.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투입한 거 알죠? 엄청나게 투입해서 얘네들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 살려줬는데 나라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라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은행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팔았죠. 제1은행 어디 팔았어요? 외국에 팔았잖아요. 뭐 뉴브리지인가 어디에. 그 다음에 서울은행 어디 팔았어요? 하나은행에 팔았잖아요. 조흥은행을 판다 안 판다 말 많이 나오다가 어디에 팔았어요? 신한은행에 팔았잖아요. 얘네는 혼자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좀 힘들어하고 있죠. 이 한빛은행이 어디가 합쳐진 은행이었어요? 합병한 은행인데.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이 있었는데 두 개가 합쳐진 은행이 얘예요. 한빛. 얘네 처음에 합병해서 이름 만들 때 얘네가 그 둘 다 아주 부실의 극치를 달던 은행이에요. 두 개가 합쳐서 슈퍼 부실은행이 됐는데 근데 얘 처음 만들 때 이름을 한빛은행 이렇게 했을 때 내부적으로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이름 이렇게 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가뜩이나 둘 다 빚이 많은 은행인데 한빛 이러니까 이 느낌이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 결정했기 때문에 밀어붙였거든요. 밀어붙이고 나니까 계속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로 바꾼 거예요. 뭐 그런 배경도 있고 또 하나는 한 번 이름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얘네들이었지. 부실은행 아니야? 다 아는데 또 한 번 바꾸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였더라? 새로 생긴 은행인가 이게? 그리고 뭐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예전의 과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은행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은행은 광고를 할 때 절대로 은행과 관련된 광고를 안 하죠. 그냥 이쁜 연예인들 세워다 놓고 뭐 그냥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사람들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냥 좋은 거구나 그냥 뭐 이쁘고 그러니까 부실은행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그렇게 살려준 거고 미국은 그때 망했기 때문에 은행이 대표적인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이 채권자들이 한번 망하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공황이 끝난 다음에 다시 경제가 회복됐을 때 다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기업들한테 이 사람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돈 빌려줄 때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돈 빌려주면서 야 너희 회계 처리할 때 가급적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걸 요구하기 시작해서 기업들한테 이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게 뭐냐면 읽어보시면 그 회사가 보고하는 이익을 가급적 낮게 해라 이런 거 읽어보시면 왜 그 회사가 보고하는 이익을 낮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면 좋아하는 사람 주주하고요. 정부예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익이 커지면 뭘 많이 걷냐면 세금을 많이 걷고요. 얘는 배당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배당과 세금은 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크게 보고 해서 이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재무적 기초가 약하게 되는데 이익을 낮추게 되면 이게 더 들나가니까 좀 더 좋을 수 있다. 똑같은 회사가. 이 채권자들은 이익이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채권자들이 이자 받는데 이익 많이 나면 이자 더 받아요? 아니거든요. 이자율에 따라서 그만큼만 받아요. 얘네들은 이익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또는 회사가 손실 났다. 단기순 손실이다. 이자 안 받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자는 꼬박꼬박 가져가요. 채권자들은 손실 나든 얘가 망하든 말든 망하기 전에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꼬박꼬박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익과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얘네는 뭐가 좋은 거야 자기들은 이익이 낮게 하는 게 더 좋죠. 그렇게 하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해서 정착된 게 보수주의예요. 우리 회계학에서 관습적으로 그걸 요구하기 시작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1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업종별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업종별 관행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우리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 어떤 회사를 주로 대상으로 할까요? 상기업하고 제조기업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기업회계 기준은 상기업과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기업의 형태에는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뭐 다양한 거 알죠? 이런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회사마다의 거래는 조금씩 달라요. 그걸 기록하는 방법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거 가지고 다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뭘 인정해 줘야 돼요. 관행을 인정해 줘야겠다. 그쪽의 특성을. 그게 업종별 관행이에요.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 익히 문제와 연수 문제는 안 봐도 큰 문제 없어요. 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재무제표. 제1절의 재무제표의 의의를 보시고요. 그 재무제표의 의의 보시면 첫 번째 줄, 네 번째 줄 볼까요? 일단 복습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 무슨 과목? 회계원리. 회계원리가 어디 속한다고요? 재무회계. 재무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 제공. 그걸 달성하는 수단은 재무제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중심적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서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외부 이해관계에 전달하게 된다. 이제 다 이해되시죠, 그거? 그 밑에 보니까 재무제표가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죠. 네 가지가 있고 그림 나와 있죠. 표 4-1번에 그 밑에다가 이 세 가지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그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재무제표가 네 가지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는 서로 별개가 아니고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이 밀접한 관련이 어떤 게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 14장 할 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할 건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대차대조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서로 별개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적냐면은 재무제표에는 정태적인 재무제표가 있고 동태적인 재무제표가 있어요. 정태적인 재무제표가 뭐가 있을까요? 대차대조표 하나예요. 정태적이라는 얘기는 특정 시점에 만든다 뭐 이런 얘기고 동태적이라는 건 일정 기간인데 일정 기간이 나머지예요. 나머지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일정 기간을 만드는 재무제표예요. 공부해 보시면 지금은 다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또 적어 드릴 거니까. 재무제표에는 현금주의를 따르는 게 있고 발생주의를 따르는 게 있어요. 현금주의 따르는 재무제표를 나중에 하나 배우는데 유일하게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발생주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그래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 걔는 어느 한쪽에 속한다고 얘기하기도 그런 재무제표 별거 아니거든요. 걔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넘어가세요. 134페이지 보시면 제2절에 대차대조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줄 보세요. 대차대조표는 약자인지 알죠?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무슨 재무제표라고 여기? 정태적인 재무제표. 정태적.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다. 뭐 나와 있고 거기 자산이랑 같은 말이 하나 나오죠. 뭐라고 써 있어요? 경제적 자원이라고 돼 있죠. 거기 알아두세요. 자산을 다른 말로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밑에 등식 나오죠. 등식 다 알죠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대차대조표에 반드시 적어야 될 것들 열거돼 있죠. 제가 강조해 드렸죠.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5페이지에 표 4-2번 나오는 게 웅지회사 거죠 보니까. 이제 그걸 보면 뭘 할 건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웅지회사의 2001년 말 재무상태를 알 수 있죠. 자산은 얼마예요? 자산은 총 1억이고요. 부채는요? 2천만 원이고요. 자본은요? 8천만 원이에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신문에. 그 웅지회사의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나누기 1억이라고 되죠? 그래서 20% 같다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부채 비율의 원칙은 부채 나누기 자본이에요. 자본. 내가 낸 돈 대비 남의 돈 얼마 빌렸었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25%가 원칙적인 부채 비율이에요. 알아두시면. 근데 부채 비율이 25%라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아주. 아주 양호한 거예요. 남의 돈 이거밖에 안 쓴다는 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400%까지 가고 막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돈 대비 남의 돈을 4배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망하기 아주 쉽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로 낮추라 그랬어요? 200% 이하로 낮춰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200% 이하로 낮췄어요. 이 부채 비율. 좋아졌어요 좀. 넘기세요. 뭐 그런 것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가 어떤 정보들을 주는지 좀 알겠죠? 우리 많은 정보를 줘요. 나중에 보시면. 136페이지 첫 번째 자산이라고 나와요. 이제 뭐 배울 거냐면 대차 대조표에 구성되고 있는 요소들을 배울 건데 자산이 나오는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자산의 정의가 있죠. 거기 굵은 글씨로. 중요해요. 자산의 정의는. 잘 알고 있어야 돼. 자산의 정의.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 자원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자산의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거기 자산의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말이에요. 효익.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랑 같은 말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줄 보니까 뭐 써 있어요? 용역, 잠재력이라고 돼 있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는 것들은 이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산은 제가 쉽게 얘기해서 갖고 있으면 괜히 든든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 든든해진다는 얘기는 미래에 뭔가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한테, 그 기업한테. 그 자산이라는 건 모두 다 그 기업의 미래에 뭔가 효익을 줘야 자산이지 안 그러면 자산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서 이 책상 보세요. 의자, 이 건물. 미래에 어때요? 효익을 주겠죠, 이게. 이 천정에 매달리는 에어컨 이런 거 다 효익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걸 쭉 열거해 보면요. 자산 중에 맨 위에 뭐가 있냐면 현금, 그다음에 매출 채권, 그다음에 상품, 건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산 중에. 그런 것들이 이 미래 효익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만족 다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 어때요? 현금. 현금 갖고 있다 회사가 현금. 든든하죠? 여러분들 현금 갖고 있으면 든든하죠? 왜? 뭐든지 살 수 있고 어떤 비용이든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뭔가 효익 주잖아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어때요? 매출 채권은 그게 뭐예요, 매출 채권이? 미래에 현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익이에요. 상품 어때요, 상품? 미래에 팔아서 또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효익이 되죠. 건물 어때요, 건물? 팔면 돈 되죠. 또 갖고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돈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효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산 공부할 때 어떤 걸 자산으로 봤을 때 그게 미래 효익이 있는지 검토해 봐서 없으면 자산 아니에요. 그 회사에 뭔가 미래에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산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136페이지 하단에 자산의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라는 말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요. 측정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측정이란 말과 똑같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폐 금액을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산은 역사적 원가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할 때 대가로 지불한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으로 평가하며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교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서 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그 지금까지 읽어본 걸 아까 무슨 원칙이라고 그랬죠? 역사적 원가의 원칙 이렇게 한번 했었죠 아까. 여기서 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이나 자산을 목적하는 바의 활동에 사용까지 투입된 모든 현금 지출액을 의미한다. 거기 밑에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읽어본 거 밑줄 친 다음에 취득 원가 적고요. 취득 원가는 구입가격 더하기 취득부대 비용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것 좀. 취득 원가는
구입 가격 더하기 취득 부대 비용이다.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이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나와요. 이제 공부할 때. 적어 놓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보세요. 토지를 산 얘기가 토지. 거기 토지 사는데 얼마에 샀대요? 토지를 100만 원에 샀대요. 100만 원에. 근데 여러분 어떤 자산을 구입해 보시면 토지 사거나 아파트 사거나 뭐 이러면 그 아파트 살 때 또 자동차 살 때 아파트나 자동차 가격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 사보면 알죠. 아파트가 1억이에요. 아, 내가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 그럼 큰 코 다치죠, 그러면. 1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돈이 있죠. 뭐냐면 부동산 중개한 사람한테 뭐 줘야 돼요? 복비 줘야죠.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그거 내 소유권 넘어오려면 뭐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사보시면.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요. 뭐 붙는 게.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자동차도 사보시면 자동차 가격만 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붙어요. 보세요. 나중에 사보시면. 그러니까 그걸 지출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안 되죠. 내 자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출해야 되는데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토지 살 때 중개인 수수료가 복비예요.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뭐 등기, 세금 이렇게 되는데 그게 취득세, 등록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세금이 냈다는 얘기니까 얼마냐면 학교 내보니까 15만 원만큼을 더 냈거든요. 그러면 토지의 취득 원가는 그러니까 토지를 장부에 기록할 때 100만 원으로 기록하자는 거예요. 이것까지 더하자는 거예요. 더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계 나와 있는데 토지를 얼마로 하자고요? 115만 원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계속 할 거니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137페이지 세 번째 자산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유동과 고정으로 나오죠? 표 4-3번에. 세부적인 분류는 다 나중에 배울 거니까 한 번만 보고 넘어가는데 유동과 고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유동과 고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면 유동,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고정 이렇게 얘기해요. 138페이지, 139페이지 혼자 읽어보세요. 나중에. 140페이지 보시면 대손충당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데요? 차감적 평가계정이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 배웠죠. 뭐 배웠어요? 맨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배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때 다시 할 거거든요.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게 뭐라고 이름이? 대손충당금인데 걔는 지금 안 할 거예요. 나중에 7장 할 때 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놓고 넘어가세요. 141페이지 보시면 부채가 나와요. 부채의 정의가 나오는데 세 번째 줄 보시고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라고 돼 있죠. 그 부채의 정의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부채의 정의에서 중요한 말은 의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의무. 의무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래서 부채는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괜히 부담되고 뭔가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부채가. 그래서 자세한 정의를 보면 거기서 자원의 유출이 예상된다 이랬죠. 자원의 유출. 그 자원이 유출된다는 걸 멋있게 얘기하면 자원이 유출된다는 게 미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 자원의 유출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배운 부채가 뭐 있어요? 매입 채무, 차입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는 미래의 제3자한테 뭘 줘야 돼요? 미래의 제3자한테 현금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가 그래요. 차입금, 매입 채무 다 미래에 뭐 줘야 돼요? 현금 줘야 되죠. 현금이 대표적인 재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뭔가를 줘야 되죠. 이렇게. 근데 용역을 주는 부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선수, 임대료가 있었죠, 우리. 선수 임대료가 부채인데 왜 부채냐면은 미래에 뭐 해줘야 돼요? 집 빌려줘야 되죠. 임대, 용역을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임대. 그래서 부채라는 건 뭐예요? 미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 줄 것이 부채구나.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부채의 분류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또 유동과 고정. 뭐겠어요, 기준이? 1년 단위로 1년 이내 현금이 나갈 거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현금 나갈 거면 고정부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43페이지 보시면 자본이 나오는데 자본의 정의는 되게 쉽죠. 자본의 정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은 말 좀 적어드릴 테니까 적어놓으세요. 자산 빼기 부채랑 같은 말은 순자산. 또 같은 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주주지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자본주 지분이라고도 하고요. 또 있는데 맞춰보세요. 이거 말고 또 같은 말이 있는데 자기 자본이라고도 해요. 자기 자본. 다 적어놓으세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순자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자기 자본이란 말까지 적었으면 여러분 자기 자본 말고요. 타인 자본 들어봤어요? 타인 자본? 공부 처음 한 사람 타인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구나. 생각하는데 타인 자본은 뭐예요? 부채예요. 타인 자본은. 타인 자본은 부채고 그래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쳐서 총자본이라고 하는데 총자본. 왜 그런지 나중에 다 하게 될 거니까. 총자본은 그럼 뭐랑 같은 말일까요? 자산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럼 자본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하실 건 거기 책에 143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14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자본의 분류가 있는데 자본의 분류에서 자본의 자본금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자본과 자본금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자본과 자본금. 자본과 자본금은 같은 말 아니죠. 자본이 더 큰 거잖아요, 보니까. 자본이 되려면 자본금 말고 거기 더 있어야죠, 보니까.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안 배운 것도 있는데 배운 거 있죠, 거기. 이익잉여금. 그거 배웠잖아요. 뭐가 쌓이는 곳이라고요? 이익이 쌓이는 곳이고.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10장에서. 지금 안 해요. 10장 가서 할 거고. 자본금은 뭐 곱하기 뭐라고 했지? 안 적을게요. 아까 적었어요. 자본금 뭐 곱하기 뭐라고요? 아까 적었잖아요. 발행주익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에요. 그거 밑줄 쳐드릴게요. 거기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5번째 줄인가? 분계 위로 4번째 줄. 분계 위로 4번째 줄에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 주당 액면가액의 실제 발행한 주식수를 곱해서 계산된다.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뭔지. 그 밑에 분계 나와 있는 거 혼자 보세요. 넘기시고. 2번에 자본잉여금이 나오는데 걔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잠깐만 볼게요. 그냥 여러분 상식 좀 쌓으라고. 나중에 할 거지만. 거기 4번째 줄 보시면 한 주당 액면 5,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고 나옵니까? 7,000원에 발행했다. 아까랑 좀 다르죠? 그럼 회사에 돈이 얼마 들어와요? 10,000주를 발행했는데 7,000원씩에 팔았으니까 7천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럼 대변에 뭐 써야 돼요? 대변에 자본금 써야 돼요. 일단 자본금 주식 발행했으니까 얼마 적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본금은 무조건 뭘 곱해야 돼요? 액면금에 곱해야 돼요. 그러도록 돼 있어요. 자본금은 액면금에 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차이 나요?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우리 복식부기는 같아야 돼요. 2천만 원인데 뭔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게 자본잉여금에 속하거든요. 나중에. 그 밑에 이익잉여금 혼자 읽어보시고 145페이지에 대차 대조표 양식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둘 다 잠깐 봤었는데 아까 그 두 개가 같다는 건 아시겠어요? 그 두 개가 같다는 걸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두 개 같은 거예요.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뭘 인정했죠? 둘 다 인정했죠. 둘 다. 둘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봤죠? 기업회계 기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땐 뭐로 하면 돼요? 계정식으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공부 더 하신 다음에는 보고식도 한번 보시고 제3절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얘까지 하면 끝나요. 제4장이. 근데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게요. 조금 시간 지났는데 여러분들 추석 연휴 때 4장까지 복습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한 5분만 더 하면 돼요. 제3절에 손익계산서라고 있는데
그 손익계산서 보시면 약자 있잖아요. 알아두시고 계속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무슨 재무제표라고요? 동태적 재무제표. 다 보셨어요? 동태적 재무제표 알아두세요. 동태적. 동태적 재무제표라고 돼 있고 동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보니까? 일정 기간의 변동이에요. 특정 시점이 아니라. 뭘 나타낸다고 얘는? 경영성과. 그 밑에 등식 나와 있는 거 알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표 4-5번에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얘가 무슨 식입니까? 보고식이죠. 보고식. 149페이지 나와 있는 수익과 비용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혼자 읽어봐도 되거든요. 151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 양식이 나와 있는데 표 4-6번에 두 가지 있죠. 아까 봤죠?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요? 같은 건데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에서 뭐만 인정한다고요? 보고식만. 그거 어디 나오냐면 151페이지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보고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봤어요? 제가 똑같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똑같다는 거. 148페이지 보시고 148페이지에 있는 그 손익계산서를 제가 칠판에다가 개정식으로 만들 테니까 보세요.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하시고 거기 보시면 책에는 뭐로 돼 있습니까? 보고식으로 돼 있죠. 뭐 빨리 할게요. 간단한 거라서. 자, 웅집회사 건데 잘 보세요. 거기 보고식에 제일 위에 뭐 있습니까? 매출액 있죠. 매출액이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계정식을 만들 때 어디 적어야 돼요? 이쪽에 적어야죠. 매출 이렇게 얼마라고 적어야 돼요? 여기 5천만 원 맞죠? 5천만 원. 자, 그 밑에 매출 원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비용이죠. 매출 원가 계산하는 공식이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죠. 그 공식대로 한 거예요. 이런 양식으로 앞으로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3,451만 원. 어디다 적어야 돼요? 이쪽에 적어야죠. 계정식에서는 3,451만 원 이렇게.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얼마 나와요? 빼니까 1,549만 원인데 그걸 뭐라고 불러 여기?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럼 걔는 여기 적어요, 여기 적어요? 걔는 적으면 안 돼요. 계정식에서.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을 적었으면 빼면 걔인데 걔만 나왔으면 걔를 적을 텐데 그걸 둘 다 적어놓고 또 적으면 이쪽에 적으면 중복되는 거고 이쪽에 적으면 양쪽 같아지는 거고 그 짓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보고식은 단계별로 쭉 적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좋은 게 단계별로 이익을 보여줘요. 얘는 만들어 보니까 나중에 뭐만 나와요? 단기 순이익만 나왔는데 이 보고식을 하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에서 뭐 한 번 나왔어요? 매출 총이익 한 번 나왔잖아요.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정보를 더 많이 주니까. 그 밑에 판관비가 있는데 판관비는 뭐냐면은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건데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지금 몰라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판관비라고 할게요.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 금액만 적을게요. 얼마예요? 1,148만 원인데 여기서 뺀 거에다 이거 빼니까 뭐 무슨 이익 나와요? 영업이익 나오죠. 영업이익 나오고 그 밑에 그 영업이익 어디다 적어? 영업이익? 그 영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란 얘기인데 적으면 안 되죠. 그게 단계별 이익이에요. 그 밑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나오는데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업 외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라는 건 영업이 뭐예요? 주영업이. 자동차 파는 거죠. 삼성전자는 주영업이 전자제품, 반도체, 휴대폰 파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매출액, 매출원가에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닌 것들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에요. 대표적인 영업의 수익이 이자 수익이고요.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 이자 비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주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열거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 영업의 수익이 얼마에 더해보니까 180이고 이쪽이 얼마냐면 61만 원인데 이걸 더하고 이걸 빼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520만 원인데 그걸 뭐라고요? 경상이익이라고 불러요. 경상이익의 의미는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걔가 나온 다음에 걔도 적으면 안 되죠. 단계별 이익이고 뭘 더하고 빼도록 돼 있어요. 특별 이익과 특별 손실을 더하고 빼도록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묶으세요. 특별 이익과 특별 손실을 묶어서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옆에다가 비경상적 비반복적 이렇게 적으세요. 걔네들이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은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발생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재해 손실이 있는데 재해 손실이 매년 생기면 안 되겠죠, 회사가. 아무튼 특별이익이 얼마예요, 거기? 30만 원, 특별 손실이 50만 원 해서 이거 더한 다음에 이거 빼니까 뭐가 나왔어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왔고 그것도 단계별 이익이고 마지막으로 뭐 빼요? 법인세 비용을 빼는데 법인세 비용은 세금 낸 거예요, 회사가. 얼마에 보니까 100만 원이더라.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나오죠? 보세요. 수익 다 적었는데 이쪽 더해보니까 5,210만 원이 나오고요. 이쪽 다 더해보시면 집에 가서 알게 되는데 4,81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양쪽이 다르잖아요. 이쪽이 더 크죠? 장사 잘한 거 아니에요? 얼마가 단기 순이익이 그러면? 400만 원이 단기 순이익. 거기 얼마의 단기 순이익이? 400만 원이. 똑같잖아요. 당연히 똑같죠. 근데 얘는 이거 뭐밖에 안 보여줘요. 단기 순이익 하나밖에 안 보여주는데 걔는 이익을 몇 개 보여줘요. 지금 보고식은. 5개 보여줘요. 5개. 뭐냐면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가 뭐가 더 좋아요? 얘가 더 좋잖아요. 얘가. 그래서 보고식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149페이지, 150페이지 혼자 읽어보시고요. 151페이지 다 했죠? 152페이지 보시면 제사절에 기타의 재무제표라고 나오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요. 10장에서 한다고 적어놓으세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0장에서 한다고 적어놓으시고 153페이지 현금흐름표 15장에서 한다고 적어놓으세요. 15장.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기타의 재무정보의 주기와 주석과 부속문서 나오죠. 주기라는 거 배웠죠 아까. 뭔지 알죠? 거기 155페이지에 있잖아요. 주석은 뭔지 잘 모르죠. 부속문서도 잘 모르고 그거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다음 주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지금까지 주기, 주석, 부속문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주기와 주석사항은 재무제표의 일부지만 부속문서는 일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주기와 주석은 재무제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무제표가 몇 가지요? 4가지죠. 그 4가지 재무제표에다가 뭐까지? 주기, 주석까지가 재무제표에 들어가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다다음 주에. 익히 문제와 연습 문제 할 거 없거든요. 4장은.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잠깐 그거 주기 주석 보여드리고 5장부터 진도 나갈 거니까 추석 연휴 동안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추석 끝나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